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장관 후보자 인준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보신 것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나선 빅3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청와대가 14일까지 청문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총리 인준을 먼저 하자. 국민의힘은 장관 3명의 후보자와 같이 연결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총리와 장관 후보자 그 임명 인준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 이런 비유를 좀 요즘에 들곤 하는데요. 네. 내년 5월에 국민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다 아마 임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여당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빨리 인정할 것이냐. 그 절차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부겸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하고 장관 3명 후보자 임명 문제를 연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큰 결격 사유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 그건 또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종의 협상 카드로 국무총리 임명 문제를 지금 장관 임명하고 연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먼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이제 장관 3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애당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오히려 강공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일단 국민의힘 쪽에 좀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밀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3명 다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직시하거나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럼 과연 야당과 어느 정도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을 좀 더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성 검증에 좀 더 우선시할 것인지. 예. 그건 사실 그때그때마다 좀 판단이 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뭐 도덕성 검증으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장관 못 될 사람들이 더 아마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전 정부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은 장관 3명의 그 판단과 총리 후보자의 판단은 계속 연계해서 가야 된다 이런 글쎄, 입장이십니까? 연결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지금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다음에 예. 대통령이 일종의 국정 쇄신 차원에서 세트로 인사를 한 거 아니에요?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자 같이 지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3명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히 나쁘고 정의당조차 소위 데스노트를 발령을 해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까지 밝혔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리를 하시는 게 선후관계로도 좀 맞다. 그런데 지금 총리 임명 동의안은요. 여당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국회 열어서 과거처럼 단독 처리할 수 있잖아요. 여당 숫자가. 예. 야당이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야당이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면 부담이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정말 부적격자로 민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예. 야당은 총리 임명 동의안 들어가서 야당은 또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이 안 들어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통과될 텐데. 그래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당 내에서조차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한두 명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시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들이 어제는 공개적으로 이상민 의원 오선이잖아요. 네. 두 사람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났고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3분에 대해서 그대로 안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춤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내년 대선도 생각을 하고 민심을 정말 직시한다면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걸 말로만 하지 말고 송영길 대표 행동으로 보여주고 예. 대통령도 또 당의 그런 입장, 당이 민심에 기반해서 이런 건의를 하니 대통령도 수용하는 그런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글쎄 대통령의 지금 태도는 그대로 강행하시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태도라서 예. 아마 그렇게 하신다면 민심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재선 의원들과도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뭐 반대되는 생각도 나온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장관 후보 그 임명에 대해서. 네. 송영길 대표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송영길 대표는 민심을 따라가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임기 후반기에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되는 건 일종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주 작은 그 균형이 깨졌을 때 그 다음 일들은 더 걷잡을 수 없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간의 이제 갈등의 양상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일종의 신호탄이 돼서 예. 대선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면 결국은 임기 마지막에 당청 간에 굉장히 거리감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결코 이제 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겉으로 파열음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물밑에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그 후보자로 내정한 상황이니까 네. 세 명이 다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특별연설에서도 드러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대통령에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 사흘 뒤에 대통령하고 티타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후보자가 어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진 사퇴를 선택해서 예. 그렇게 가는 모양새가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양으로 보면. 그리고 사실 어제 이상민 의원하고 밤에 제가 인터뷰하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얘기하는 게 국민 민심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앞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일 때는 자기 발밑을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국민 여론을 잘 부합하게 따라가는 게 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티타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 신임 지도부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도 여야 협상이 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때 송영길 대표가 뭐 지명 철회 요청이라던가 이런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송영길 대표도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본인은 많은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본인의 생각과 대통령의 지금 의중이 좀 다르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야 간의 협상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예. 이 세 분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 그러니 14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해달라. 그 다음부터는 채택되든 안 되든 대통령을 임명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결심과 대통령의 판단.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야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바뀌질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민심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민심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여당도 그렇고 뭐 야당도 그렇지만 네. 대통령도.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말씀하시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민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인사의 경우에 민심에 따르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은 그렇게 따르는 것이 본인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체면이 손상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 경험을 보세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능력도 좀 의문시됐다고 저는 봅니다. 청문 과정에서. 근데 도덕성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3개월 만에 경질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찾은 분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민심을 수용을 해서 대통령이 유연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 순간은 좀 체면 손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국 대통령의 그런 소위 결정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도 결정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만약에 자진 사퇴라도 한 명이 하게 될 경우엔 언론에서 레임덕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장 아마 우려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특별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게 마지막 저의 소임입니다. 예.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조금씩 풀려가고 오히려 과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위기 상황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임기를 끝내는가 이게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제 뭐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제일 아마 걱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모양새를 잘 취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국민 민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내려주느냐 이 과정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 모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은 지금 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심을 수렴했다고 하는 그 정도 상징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당은 5명의 네네.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네네. 않았어요. 특히 한 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3명의 장관 후보자고 그 3명에 대해서 민심은 굉장히 나쁘고 그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자, 이제 그 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제 거의 뭐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박용진 의원이 먼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도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빅3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요약하면 이재명 지사 측이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현 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두 분들의 측근, 뭐 당사자도 있고요. 반발을 했어요. 이게 과연 뭐 포럼 정치하는 그 중간인 것 같은데 요새가 이제 뭐 기싸움 이제 시작이 된 겁니까? 견제가요 이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마음이 좀 조급하죠 지금. 네.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으로는 9월 초면은 대선 후보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요. 원래 네.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올라가는 게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미 어느 정도 선두권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후보 간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공세에 맥없이 그냥 끌려다녀서는 또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좀 갈등이라든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제일 민심에 있어서 뭐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전직 국무총리 출신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견제구를 좀 던지는 과정이다. 예. 또 역으로 또 그 뭐 전직 총리 출신 뭐 이낙연 대표라든가 정세균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역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그 어떤 견제구를 던지거나 네. 아니면은 양쪽 간에 계속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그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뭐 당원을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찬반이 또 내부에서도 쟁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역시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와 당 득표의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6월 11일 이제 치러진단 말이죠. 그날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컷오프 제도를 일단 도입하기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선 규칙을 어떻게 좀 바꿀 건가 하는데 지금 시간은 많지 않아요. 불과 한 달 뒤에 그러네요. 치러지기 때문에 6월 11일이죠. 컷오프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컷오프와 관련된 룰은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당원 당규에 되어 있는 당원의 의사가 70% 반영이 되고 일반 여론조사 30% 반영되는 걸 건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이제 반대로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 사실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쟁이고 굉장히 더 치열하단 말이죠.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것보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요. 9월 10일까지 뽑으면 되고. 그런데 당원을 개정하는 문제, 저도 이 자리에서도 이미 4.7 보궐선거 끝난 직후에 아마 이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친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잖아요. 왜? 앞서 나가는 지금 후보인데다가 빨리 굳히기를 해서 후보가 되고 싶은 상황에 이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인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이재명 지사 쪽에 좀 지원을 선거 과정에서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송영길 대표가 된 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간발의 차로 대표에서 떨어졌지만 그분이 됐다면 훨씬 아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될지 이 문제는 아마 좀 더 논란이 커질 상황이다. 그래서 이 가닥을 사실은 6월까지는 잡아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이재명 지사와 친문 진영 간에 신경전이 날카롭게 전개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다소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다소 언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설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팔공산 이야기도 나오고 팔공산은 대구에 있는 산이고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위원장인 이준석 이제 위원장이 소위 공세를 취하는 형국인데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그래도 좀 흥미를 끄는 상황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진들만 대결한다면 사실 좀 국민의힘 역시 그 정당에서 그냥 역시 경험과 연륜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초선들이 지금 대거 도전을 하고 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젊은 위원장도 도전을 하는 형국이 됐단 말이죠. 물론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10여 명 정도가 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에서 또 지명도가 좀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경선을 하다 보면 감정 표출도 되고 또 대립도 되고 흠집 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이 국정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 설득력이 있는 비전과 구상을 내놓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매연이 좀 확장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경선이 치러지면 좋겠다. 이제 초반전이고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아직 다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젊은 분들은 중진들을 좀 은근히 소위 잽을 날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들도 역시 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김웅 의원은 뭐 대놓고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복당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황교안 전 대표 대선 후보로서 뭐 지금 대권 주자라서 활동하잖아요. 미국에 또 몸소 가가지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탄핵에 책임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었잖아요. 당대표 만들었을 때 그때 당대표가
지금 홍준표 대표 공천 안 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탈당해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에서 있을 만한 친이 친박계 의원들이 과연 몇 명 될 것인가 이런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대권 주자가 제대로 누가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자강론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대권 주자 하나 없는 당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러면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권 주자를 만들어서 뭐 경쟁에서 탈락하든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대권 주자들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자강론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 영입해서 대권 주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마 큰 틀 안에선 바람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책임성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새 당대표가 내가 책임지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 가능할까요? 여전히 논란은 되는데 네. 아마 내년 대선이 이제 3월 9일 치러지는데 그 전에는 아마 다 들어와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백가쟁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역시 6월 10일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아마 주도적으로 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의 당면 목표가 있어요. 첫째,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입니다. 그걸 뭐 자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둘째, 국민의힘의 통합과 외연 확장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강 따로 통합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된 건데 일단 국민의힘이 외연을 넓혀가는 차원에서 홍준표 의원도 지금 바깥에 있지만 한 6, 7%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이란 예.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쇄신과 이미지 변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홍준표 의원이 입당했을 때 크게 보탬이 될까 이런 의문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중도 우파 정당, 통합 정당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그때 국민들께 약속 형식으로 이야기된 것들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어떤 정치 지형이 중도 우파 통합 정당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예. 그다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합 차원에서 홍준표 의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네. 정말 예를 든다면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대권 후보를 놓고 예. 자웅을 겨루면 된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되 일단 수순상으로는 우리 당의 좀 달라진 모습, 또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 이런 게 좀 먼저면 좋겠다 이런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